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특별히 시청자 동네 꼬마님께서 전해주실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궁금하시죠? 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고를 하면 시청자분들이 이야기의 전기를 미리 마치려고 하시는데 몇몇 분들은 정말 잘 마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고 없이 그냥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남자가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반직을 맡은 날이다. 예전에 앉아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가 일하는 매장은 하루 동안 방문하는 고객이 조침 정도였고 그 외의 시간은 정말 심심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런 시간에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영화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는 없어서 그는 양심적으로라도 지인들에게 안부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연락을 끊었던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죠. 형님, 잘 지내세요? 라고 물었더니 형님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라, 너 안 죽었냐? 고 하시며 놀라는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자는 죽을 일 없죠. 형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파지움에서 일하고 있다 는 말을 남겼습니다. 형님, 한 2주 소의 고향에 내려가면 밭지막 한 끼 먹자고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형님은 약속대로 2주 소의 고향에 내려오셨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을 함께 하게 되었고 형님은 소주를 한잔 하셨고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아서 밥만 먹으면서 그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형님은 상당히 여유 있는 집안에서 자라신 분이었는데 그 아버지는 몇 채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3개의 큰 반란지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나이트클럽의 지분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과거에 주먹이셨고 그 아버지에게는 자식이 4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형님은 막내였고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형님을 매우 아끼며 키우셨고 그만큼 형님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형님의 성격은 늘 과격하고 충동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과 다툼이 있을 때는 주먹부터 나다곤 했습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아버지가 그때마다 뒤처리를 해주셨고 아버지의 배려 덕분에 형님은 여러 번 그런 사건들을 쉽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고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한 번은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아버지는 더 이상 형님을 용서할 수 없다고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실망시킨 만큼 더 이상 내가 널 도울 수 없다. 너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님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속으로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이번만 봐주세요. 정말 이번 한 번만.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이번에는 다르다.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며 형님의 카드와 차까지 모두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때 형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항상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형님은 다시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고 그때부터 형님의 인생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가 겪은 그 사건은 그에게 큰 교훈을 남겼고 그는 이제 그때를 돌아보며
자신이 그토록 불행하게 살았던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큰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이 결국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형님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과 그로 인한 변화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는 어떻게 아버지와의 갈등을 해결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의 중요한 선택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의 갈등이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찾기까지 다 뺏어버리고 아버지는 형님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이 아니다. 나가서 알아서 살아라. 내일부터 내 월급은 너에게 입금되지도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월급은 그가 운영하시던 여러 사업들 중 하나에서 나오는 큰 금액이었고, 형님은 그 돈에 의존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형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형님은 아버지의 말을 믿지 못하고 속으로 이번에도 또 한 번의 협박일 거라. 내가 그냥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정말로 그가 나가기를 강요하셨고, 나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님은 결국 짐을 떠나게 되었고, 처음에는 엄마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며 나 쫓겨나서 나가야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형님의 말을 들은 소 그에게 조금 더 냉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너 지금 정말 그럴 건가? 너는 항상 그랬잖아. 스스로 해야 한다. 나도 아버지에게 말해볼게. 형님은 그때부터 하루하루를 호텔에서 보내게 되었고, 그때까지 모은 돈으로 지불을 달래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점점 통장 잔고는 줄어들었고, 형님은 자신이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호텔에 있을 수 없게 된 그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친구에게 300만 원을 빌려 그 돈으로 며칠간 더 버티려고 했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똘빌의 집 망했다더라. 똘비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더라 는 말들이 마을에 돋았고, 형님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은 결국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그때야 엄마는 너 정말 이렇게 살 거라? 아버지한테 말은 휘고겠지만 너도 스스로 잘해야 한다 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형님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점점 더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하고 다시 한번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집에 들어가고 싶어 라고 했더니 엄마는 그럼 아버지에게 말해봐. 너도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몇 날 며칠을 기다린 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들어와라 는 말에 형님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아버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는 진짜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형님의 말에 쉽게 속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반성하는 사람 아니라.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기회를 잘 잡아라. 내가 너를 다시 받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후 아버지는 형님에게 일을 하나 제안하셨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그곳에 출근해. 6개월 동안 성실하게 일하면 다시 예전처럼 너를 받아줄게. 형님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아버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라.
내가 아빠에게 이렇게 큰 지뢰를 닿다니. 정말 사랑해요. 그 후 형님은 아버지가 소개해준 곳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를 통해 점차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출근은 매일 7시 20분, 퇴근은 5시였고 그 시간이 힘들었지만 형님은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형님은 점차 아버지에게서 다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할 때 처음에는 모든 일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일이 간단하게 들리긴 했지만 물건을 싣고 내리는 일은 실상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금이 일을 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회사에 나왔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나보 말하자. 아버지는 그래, 내가 보기엔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나에게 보여줘야 한다. 고 답하셨습니다. 형님은 또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밥도 사 먹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할 것 같다. 카드 좀 주실 수 없나요? 나보 말했지만 아버지는 냉정하게 답하셨습니다. 카드 얘기부터 하지 말다. 내가 자립하려면 그건 없다. 내심 밥 하나 구해놨으니까 삼촌한테 전화해. 그곳에서 6개월 살고 그동안 내가 보여줘야 한다. 형님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결국 삼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삼촌, 아버지가 전화하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삼촌은 알겠다. 어디로 오면 되냐? 나보 답하셨습니다. 형님은 삼촌의 말대로 차를 타고 15분 정도 가면 도착할 수 있는 원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원룸은 일반적인 원룸이 아니었습니다. 3층 건물의 1층에 있는 방은 6개가 일렬로 이어져 있는 곡도식 구조였습니다. 형님은 그 방을 보자마자 마음속으로 이건 여의 숙신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에 형님은 그곳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형님에게 준 차를 다시 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형님은 차로 좀 남겨두고 가야지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이 차는 내가 집에 두고 갈 테니까 얘가 타고 다니라. 일단 이 차로 다니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형님은 새로운 차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주신 신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2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님은 이 돈도 아버지가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님은 삼촌이 준비해준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정리하고 이제 6개월 동안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형님은 20만 원을 손에 쥐고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가 준 20만 원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다. 다리바보 성장하라는 메시지였기에 그 돈은 형님에게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다음 날, 형님은 공장에 출근했는데 금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물건을 내리고 또 내리고 싣고 또 싣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쉬는 시간도 거의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했고 물건도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퇴근 후 형님은 씻고 나서 그대로 잠들었고 그날 하루도 피로에 쌓인 채로 잠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점차 일이 익숙해지면서 형님은 조금씩 적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2주가 지나면서 형님은 점차 몸이 나아졌고 집에 돌아와서도 친구들과 연락을 하며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이 너무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일찍 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형님은 점차 일에 적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형님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옆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쳤지만 소리가 너무 커서 형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여자의 목소리였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이 소리가 너무 신경 쓰였고 세탁기 옆에 비수관 파이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형님은 그 소리를 따라가며 여자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이번에 명령을 잡았고 부자 되는 건 순식간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대체 누구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계획을 이기하면서 사람들을 속여서 부자가 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그 대화를 더 이상 듣기 싫었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형님은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동안 자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형님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끝내고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그동안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형님은 공장에서의 일이 점차 익숙해지면서도 여전히 불편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물건을 싣고 내리며 몸이 힘들었고 퇴근 후에는 언제나 피로에 지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두 달이 지나면서 몸은 조금씩 적응을 했지만 여전히 공장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원룸에서는 낮에도 여자 목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소리가 점점 더 자주 들리게 되었고 어느 날은 너무 짜증이 나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더니 이번에는 다른 여자 목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의 형님은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 좀 쉬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며 누워 있었으나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바닥에서 퉁퉁퉁 뛰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소리와 함께 박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너무 화가 나서 15분 넘게 참을 수 없었고 결국 이 여자도 체력이 대단한데 이건 아니다 라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형님은 2층으로 올라가서 귀를 기울이며 졸음이 달아났습니다. 이 옆집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진짜 보살입니다 라며 생각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모래에 주먹을 쳤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나와 라고 소리쳤고 그 소리에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여자는 얼굴에 땀을 흘리고 있었고 형님은 지금 뭐하는 거냐? 왜 끼고 장난치냐? 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연습 중이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연습은 밖에서 서라고. 이 시간에 집 안에서 뛰지 마 라고 강하게 말했지만 여자는 알겠어요 라고 하며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형님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여자의 목소리를 들을 일이 없었고 그날 밤은 정말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형님은 사람은 세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금소로는 이 집에서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형님은 공장에서 발목을 심하게 찧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일주일 정도는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회사에 가서 임대가 늘어났어요. 하루 이틀 쉬면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반기스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형님에게 쉬라고 했고 형님은 마침내 일을 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형님은 여유가 생기자 집에서 쉬면서 좀 더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 발생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궁금해서 세탁기 옆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고 이번에는 스케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내년이고 알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준비해 놓을게요. 라는 대화는 형님에게 이 여자가 직장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문을 들게 했습니다. 그는 여자가 정신 나간 여자가 아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여자의 생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고 여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형님은 우연히 점집에서 신점을 보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영암 무당이라고 적힌 그 광고를 보고 형님은 자신도 신점을 한번 봐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보았고 신점 예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등후 신점을 보려고 예약을 했습니다. 형님은 신점을 보기 위해 무당에게 예약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처음에는 그 과정이 조금 이상하고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약금을 5만원 내야 한다는 말에 형님은 처음에는 부담을 느꼈지만 결국 그것이 나쁜 거래가 아니라는 생각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지방 도시에서 복지가 3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5만원이라는 금액이 조금 비싸게 느껴졌지만 보다는 그만큼 신중하게 예약을 받았다는 사실에 형님은 점차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다는 예약을 할 때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형님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물어보았습니다. 형님은 평소에 신점 보러 갈 때 생년월일만 묻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 점은 다소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보다는 사람이 언제 태어난 날이 호적에 올라가는 날짜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역금의 이임을 설명했습니다. 형님은 그 말에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 무당이 말하는 대로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형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공장에서의 일에 점차 익숙해졌고 이제는 여자의 소리도 점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낮에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낮에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왜 또 소리가 들리지? 라고 생각하면서 형님은 또다시 그 여자가 뛰는 소리를 참지 못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손번 주먹으로 물을 쳤고 그만 뛰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여자는 그 말을 듣고 문을 열었고 형님은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는 거냐? 왜 뛰고 장난치냐? 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땀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연습 중이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연습은 밖에서 하세요. 여기서는 이러지 마세요 라고 강하게 말하고 문을 닫고 내려갔습니다. 그 이후 여자의 뛰는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여전히 공장에서의 일과 원룸 생활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여자의 목소리가 여전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던 중 형님은 발목을 삐었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하루 이틀 쉬면 괜찮을 것이라고 했지만 형님은 반기스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에서 쉬라고 했지만 형님은 결국 쉬기로 결심하고 집에서 여유로울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형님은 원룸에서 쉬면서 점점 여자의 목소리가 더 자주 들리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그 소리를 무시하려 했지만 여자가 어떤 스케줄에 대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자 형님은 다시 귀를 기울였고 여자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내일은 내년이고 알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나는 말해했습니다. 형님은 이 여자는 정신 나간 여자가 아니었구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자의 생활에 대해 더 많은 궁금증을 느꼈습니다. 형님은 시간이 흐르면서 여자의 존재를 점점 더 신경 쓰게 되었고 여전히 공장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여자의 일상에 대한 궁금증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형님은 우연히 신점에 대한 광고를 보게 되었고 그것이 형님에게 신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형님은 결국 전화를 걸어 예약을 했고 오다는 예약금은 5만 원이지만 대기 시간은 평일에도 괜찮고 금방 예약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그 말을 듣고 예약을 진행하고 오단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단을 만나러 가기 전 형님은 계속해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여전히 원룸에서 살아갔습니다. 오단의 집은 달동네에 위치해 있었고 형님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깃발이 세워져 있고 정갈한 한복을 입은 여자가 오단처럼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형님을 보고 형님 안녕하세요 라며 인사했습니다. 형님은 그 여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티를 내지 않고 그냥 앉아서 점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무단일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는 제 30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 인생이 평탄할지 보는 어떻게 잘 볼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오다는 쌀을 뿌리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형님은 무단의 목소리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부드러워졌고 오다는 형님 공부를 안 했군요. 왜 공부를 안 한다야?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니다. 하지만 돈은 많겠죠. 라고 말하며 형님의 과거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이 사람은 어떻게 내 과거를 알 수 있지? 라며 놀랐습니다. 오다는 형님의 과거와 현재를 정확히 맞추었고 형님은 그 능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다는 계속해서 형님의 미래를 예언하며 형님은 남은 인생에서 부자가 될 것이지만 만약 1에서 2년 안에 치성을 들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재산을 서고주고 못하고 죽으면 정말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속으로 이건 정말 니치의 소리 아닙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오다는 계속해서 형님은 치성을 들어야만 살아날 수 있다. 신께서는 형님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은 무단의 말에 솔면스러워하면서도 오단이 말한 대로 치성을 드려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님은 무단에게서 받은 점사나 점차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오단이 그동안 형님의 과거와 현재를 정확히 맞춰가면서 당신 아버지가 돈이 많고 대학도 못 갔는 말을 정확히 맞히자 형님은 더욱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무단의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너무나 잘 맞히면 매일매일 점차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돈을 써보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너무 아깝지 않냐고 하는 말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찜찜함이 몰려왔습니다. 형님은 그 말을 무시하고 싶었지만 오단이 예언처럼 모든 것이 너무 정확하게 맞춰서 이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은 결국 혼자 고민하다가 부모님과 상의를 한 후 곳을 하기 위해
다시 무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무단은 부대 필요한 비용을 얘기하니라 봇을 하려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그 금액이 거의 수백만 원에 달한다는 얘기를 듣고 형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생각하며 고민했고 결국 큰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오단이 제시한 가격은 형님에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기에 형님은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전하고 그날은 5만 원만 복채로 두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10만 원을 놓고 갈까 했지만 오단이 장사 속이 조금 보여서 5만 원만 두고 나왔습니다. 형님은 돌아오는 길에 계속해서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맞추지?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무단히 자식이 4명인데 형님이 막내라고 했을 때 형님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형님은 자식들에 대해 잘 말하지 않았지만 오단은 그것까지 맞췄습니다. 그 무단은 정말 평범한 무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형님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고 계속해서 그 무단이 얘기한 것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형님은 결국 그 무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그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고술 안 하면 정말 죽는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오단은 네, 정말 죽는다 고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오단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아주 강하게 그것도 정말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라고 덧붙였고 형님은 그 말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 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지만 형님은 결국 무단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무단에게 다시 전화를 걸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단에게 조금 더 강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굿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게 확실한 건가요? 라고 다시 묻자 오단은 네, 확실하다. 만약 굿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님은 속으로 정말 내가 죽을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지만 오단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점점 더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다시 한번 무단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형님은 약속할 시간에 다시 무단을 찾아갔습니다. 오단은 형님을 보자마자 형님, 정말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봇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욱 무겁고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죽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형님은 다시 한번 불안감을 느낍니다. 오단의 말을 따라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단은 갑자기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형님은 무조건 붓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정말 죽을 거예요. 정말 비참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형님은 그 말에 불안하고 결국 무단이 말한 대로 치성을 드려야 할지 말지 고민하며 오단이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무단을 하니 너는 어떻게 내 상황을 다 알고 있지? 라고 물었고 오단은 내가 통하는 것이 너무 크니까 다 들린다 라고 답했습니다. 형님은 그 말을 듣고 내가 통한다고?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는 무단의 능력에 대해 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형님은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단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내 인생이 정말 달라질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 금송 형님은 무단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면서도 여전히 불안감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나, 니들 나 누군지 알아? 내가 땡땡땡 누구누구다. 너네 어디 소속이야? 어디 식구들이야? 똘비는 맞는 와중에도 입을 다물지 않았다. 그의 눈엔 것보다 분노가 앞서 있었고 상대는 그 말을 듣고 비웃듯이 서로 눈을 맞추며 말했다. 야, 코드 좀 쳐. 이 자식 좀 더 맞아야 돼. 순간 철컵에 어디선가 데이트 소리처럼 날카로운 바지리의 마찰음이 들렸다. 이어지는 건 주먹이 아니었다. 플라스틱 파이토 같은 걸로 등잔을 후려치는 둔팟한 소리. 아이씨, 너네 진짜 소야 안 해? 너네 진짜 누구냐고. 나 진짜 누구라고. 그의 말은 발수록 좁혀졌고 가슴 속에서 뭔가 울컥 치밀어 오르듯 쏟아졌다. 나 진짜 친구 하나 만나러 왔다나 이게 뭔 꼴이냐.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똘비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생각보다 단단히 있었다. 듣는 사람은 그저 백수의 죄차만 봤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는 어릴 적부터 수많은 싸움과 사건을 겪으며 일반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싸움 실력을 키워왔다. 격투기 선수 수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길거리에서 5명 정도라면 쉽게 담아진 않을 정도의 실력. 답이 없어도 오기로 순동은 잡고 간다. 그는 이를 악물고 한 명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중심이 흐트러질 상대는 그대로 나눠떨어졌고 다른 녀석들이 담아하는 사이 똘비는 숨을 고르며 밀쳤다. 우리 아버지 몰라? 우리 아버지 동생들 누구누군지 너네 알아? 너네 진짜 뒤질라? 그러자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묘하게 기류가 흐트러진 분위기. 똘비는 침을 뱉으며 말했다. 너희들 얼굴 다 봤어. 니들이 지금 난 안 죽이면 나 반드시 다 찾아낸다. 자신 있냐? 그러자 한 놈이 기움썼다. 이의 명을 참 재촉하네. 나 폰 좀 가져와봐. 그 말과 함께 누군가의 손에서 그의 핸드폰이 낱닫혀졌다. 왜 내 핸드폰? 이거 팔아서 삼겹살이나 사 먹을다 해서. 기본 걸렸잖아. 야, 기본 투더. 알았어, 풀게. 똘비는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눌렀고 그들은 문자와 통화 목록을 빠르게 훑기 시작했다. 야, 얘 아무한테도 여기 온다고 말 안 했네. 야, 여기 CCTV 없어. 이 동네는 무법지대야. 내가 여기서 죽고 묻혀도 아무도 몰라. 그 말에 똘비는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지금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여기까지 와서 파묻힐 일인가?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다. 야, 죽더라도 말은 한번 해봐. 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대체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고.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침묵. 그런데 그 순간 또각또각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곧 무단과 그녀의 길을 따르는 또 다른 중년 여성이 그 공터로 올라왔다. 똘비는 키범벅된 얼굴로 그들을 올려다봤다. 그때 무단이 다급히 밀쳤다. 그만들 좀 하세요. 진짜 그만들 하세요. 그녀는 발아와서 손수건을 꺼내 똘비의 얼굴을 닦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계속해서 다투며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뿔비가 고개를 치켜들고 한마디 욕을 내뱉었다. 이리 지금 뭐하는 XX야, 진짜. 그 순간 5단 뒤에 있던 50대 초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눈빛이 검상치 않았던 그 여성이 단 한마디를 쩌렁쩌렁하게 내뱉었다. 그만해. 그 목소리는 분명 여자였지만 남자의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장군처럼 한 나라의 대장이 명령을 내리듯. 뿔비는 순간 멈췄다. 심장이 덜컥했다. 눈을 마주쳤지만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은 찐이다.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존재다. 그 여성은 다시 낮고 단단한 톤으로 말했다. 조용히 내려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지지군 듯이 살아. 너는 다시 찾게 될 거야. 그때 매달리지나 마. 뿔비는 한마디도 못하고 핸드콜을 챙겨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방으로 돌아와 보니 원룸조차 무서워졌다. 그 여자가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았고 전화 한 통 없이 또 나타날 것 같다가 불 꺼진 원룸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그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사고 친 건 아니고 그냥 출퇴근을 집에서 하면 안 될까? 엄마는 다짜고짜 말했다. 너 몇 달 안 됐다고 또 그 소리야? 이제 좀 정신 차려. 아빠한테는 말도 하지 마. 응. 알았어. 말 안 할게. 그렇게 똘비는 다시 그 원룸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무단위의 목소리도 미집 여자의 기척도 전부 사라졌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삼촌들 그리고 존재들이라 불리던 이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라고 뭔가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현님은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자려 했지만 불안한 기운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평소에는 믿기지 못한 근위화감이 너무도 강하게 다가왔고 호텔에서조차 그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있던 중 다시 그 무당의 목소리가 떠오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벗기지 마. 그 목소리가 그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 소리가 정말로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형님은 이 모든 일이 현실인지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느껴지는 그 기분, 마치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건 전혀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심장이 뛰는 속도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뭐지?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형님은 몸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호텔 방을 돌아다닙니다. 그 불안한 기운이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운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방을 한 바퀴 돌면서 창문을 열어보기도 했고 벽을 만져보기도 했지만 그 불안한 느낌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느낌은 점점 더 그를 압도해 가는 듯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거지? 형님은 혼자 중얼거리니라 그동안 무단일에 들었던 말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오라는 형님에게 죽음에 대한 경고를 남겼고 형님은 그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죽는 것일까?
나는 리문과 이기 모두 무당의 말처럼 될까? 나는 두려움이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이대로 자고 일어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다시 한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는 엄마에게 걸렸고 그는 이번에도 엄마에게 마음속 깊은 불안함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무서워. 어제 그 무단 말대로 바위에 눌려봤어. 그 목소리도 들었어. 형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정말 무당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한 거라.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 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조심하라고 했잖니. 그런 곳에 가서 너 자신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고. 엄마의 말이 형님의 가슴을 쥐어짜듯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형님은 자신이 왜 그런 길을 선택했는지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엄마의 말은 형님의 마음에 깊은 손해를 남겼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걸까? 형님은 다시 한번 자문을 했습니다. 그날 밤 형님은 결국 호텔에서 일찍 잠을 청했지만 그날의 불안감은 그를 괴롭히며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몇일 후 형님은 다시 원룸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한번 바위에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눌렸고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너는 죽을 거야. 그만 버티지 마. 데려갈 거야. 그 목소리는 그가 처음으로 들었던 그 목소리였고 이번에는 더 확신에 찬 듯 들렸습니다. 형님은 이번에는 그 소리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무당의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는 마치 신이 되어 형님의 삶에 대한 경고처럼 다가왔습니다. 형님은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대로 무당의 말대로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의 식사였고 그 소리가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형님은 이제 무당의 경고가 더 이상 단순한 말이 아니다. 실제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운명인가?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것일까? 그 질문은 점점 더 깊은 불안으로 바뀌었고 형님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형님은 무당의 말대로 행동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이 마주한 불안감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님은 자신을 때린 5명 중 한 명의 인상적인 특성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목에 빨간색 거북이 문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문신이 형님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거북이 문신은 단순한 영 문신이 아닌 아주 특이한 빨간색 거북이였다고 합니다. 형님은 삼촌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그런 문신을 한 사람을 아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삼촌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결국 수소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삼촌은 형님에게 아버지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니라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몇일이 지난 후 삼촌은 형님에게 다시 연락을 했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둠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 애매한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삼촌은 형님에게 그 사람을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형님은 이 사건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 소부터 이상한 짐szám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뭔가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고 그 불안한 느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살던 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두 반이 낯설고 무섭게 느껴지는 경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형님은 이 감정이 단지 사건을 겪어서 생긴 일시적인 불안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점점 그 느낌은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샤워 중에 형님은 문득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은 어린 시절처럼 무서워서 눈을 뜨지 못하는 기분이었고 한참 용기를 내어 눈을 뜨자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여전히 그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라며 자신을 다독였지만 며칠 후부터 가리에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은 가리 눌림의 형님은 너무 놀라서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주 특이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 무단히 형님에게 들려준 장군님처럼 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너 데려갈 거야. 버티지 마. 나와. 나와. 그 목소리는 반복적으로 들리면서 형님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형님은 그때 소름 끼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소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형님은 그날 아침 출근할 수 없었고 충격이 너무 커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담아냈지만 형님이 겪은 일에 대해 듣고 나서는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그렇게 안 일어나고 뭐 하는 거야? 너 그만 발이 늘린다고 무서워하냐? 형님은 엄마, 오늘 회사에 못 가. 발이 늘렸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엄마는 나락가. 잠깐 집에서 보자 고 말하며 형님의 불안감을 달래려 했습니다. 형님은 엄마에게 요즘 너무 무서워요 라고 말하며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엄마는 너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좀 차분히 생각해봐. 내가 겪은 일이 무당과 관련된 거라면 그건 다 지나간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 혼자 자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냥 엄마랑 자고 싶어요. 형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엄마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알겠다. 호텔에서 자든지 모텔에 가서 자든지 그렇게 해라. 내가 그렇게 무서운 일이 있다면 나도 못 도와주겠지만 일단 다른 방법을 찾으라 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엄마에게 몰래 받은 카드를 사용해 호텔을 예약했지만 그곳에 가서도 여전히 낯설고 불안한 기운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호텔에서 씻고 앉아서 TV를 보던 형님은 선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선전 속에서도 그 불안함은 계속해서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감이 점차 싸늘하게 형님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그날 밤 형님은 다시 한번 가리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그날 이후로 점차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바위에 눌렸던 경험은 그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 불안한 느낌은 점점 더 심해졌고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상한 기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분은 점차 그의 일상 속에서도 기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자주 밤마다 가리에 눌리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가만히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너 데려갈 거야. 가자, 가자.
버티지 마. 그 목소리는 점점 더 현실처럼 다가왔고 형님은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무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점차 확신하게 되었고 그 무단이 하는 말이 진짜로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은 여전히 무단의 말대로 살고 있는 자신이 불안하고 두려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 운명이다? 이대로 내가 계속 살아가야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형님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형님은 또 한 번 그 무단과의 연관된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다시 무단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겪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심의 뜻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무단은 여전히 형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었고 그것은 형님이 앞으로의 삶에서 많은 시련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단은 형님에게 너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하지만 그 후에는 진정한 성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점점 이상한 증상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발이 눌림 같은 느낌은 아니었지만 점차 집에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자신과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매우 불안했고 샤워를 하던 중에도 갑자기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무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님은 눈을 간신히 뜬 뒤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 불안한 기운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형님은 또다시 가리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형님은 그 장군의 목소리를 들었고 너 데려갈 거야 라는 말이 반복된다. 그로 인해 심장이 떨려나가는 듯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형님은 결국 그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형님의 말을 듣고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집에서 차분히 생각해봐 라고 말했지만 형님의 마음은 더 이상 차분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은 다시 호텔로 가기로 결심하고 그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호텔에서 보내던 시간 동안 형님은 다시 한번 불안감과 싸워야 했고 결국 그 불안한 기분이 점차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형님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내라고 했지만 형님은 점점 더 깊은 불안에 빠져들었습니다. 형님은 엄마의 말을 듣고 점차 상황을 해결해 나가려 했지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엄마는 결국 다른 점집을 찾기 시작했고 형님은 다시 그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무당에게 다시 가기를 결심하는 순간 형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갈등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이 길을 가야 하는 걸까? 라는 물음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형님은 무당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와 그가 겪은 이상한 일들을 계속해서 곱씹으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낼 방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특히 무당이 남긴 그 목소리는 형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너 데려갈 거라. 버티지 마, 나와. 그 목소리가 형님의 마음속에서 반복될 때마다 그는 더욱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려움은 형님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결합되었고 그를 점점 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형님은 더 이상 그 불안감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다시 한번 그 무당과의 연결을 끊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나 불안감은 그를 떠나지 않았고 매일이 싸움 같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형님은 그 일이 왜 일어난 것인지
그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에 대한 밤을 찾고자 했습니다. 하루는 형님이 지나가던 길을 그동안 자신이 궁금해했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그를 때린 5명 중 1명이었고 형님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목에 빨간 거북이 물신을 하고 있었고 그 물신이 형님에게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님은 삼촌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삼촌은 형님에게 그 사람의 신상을 알아보겠다고 했고 며칠 후 삼촌은 형님에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두운 세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형님은 그 사람을 신경 써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형님은 이상한 증상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느낌이었고 그것이 단순한 불안이나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고 집에서 느껴지는 그 불안한 기운은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을 주었습니다. 형님은 자주 밤을 돌아다니며 그 불안감을 떨쳐내려고 했지만 그 기운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형님은 다시 한번 발이 눌림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이전과는 달리 더욱 강력하고 두려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밤 형님은 또다시 그 장군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너 데려갈 거야. 버티지 마. 그 목소리가 형님의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고 형님은 그것이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형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무당의 말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그날 아침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내가 뭘 잘못했지? 엄마는 형님의 말을 듣고 너 그렇게 겁먹지 말고 침착하게 생각해봐. 그 무당이 그렇게 말한 건 단지 그 사람의 말일 뿐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형님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형님은 결국 다시 무당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무당이 그에게 어떤 경고를 남겼는지 그리고 그 경고가 진짜로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형님은 다시 한번 그 무당에게 찾아갔고 그 무당은 여전히 형님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가게 될 거야. 하지만 그 길이 끝날 때는 너의 삶이 달라질 거야. 무당은 그렇게 말하며 형님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주었습니다. 형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모든 일이 자신이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운명인가? 그 질문은 형님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그 순간 자신이 정말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그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겪은 이 사건은 단순히 괴담이나 귀신 이야기의 범주를 넘어서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충격적인 진실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개인정보를 이용한 조직적인 사기 시스템의 실체였습니다. 삼촌의 조사 결과가 드러났을 때 불비는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지며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수법은 이랬습니다. 처음엔 브로커들이 타깃이 될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만 알면 시작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어도 가족관계, 거주지, 학력, 심지어 과거 경력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본이 될 만한 사람을 찔러냅니다. 즉, 재산이 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 혼자 살고 있는 독립하고 등이 주요 타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선정된 사람에게는 무당이 등장합니다. 평범한 무당이 아닙니다. 연기 훈련을 받은 사람, 아니 실제로 화류이나 이용업에 종사하던 인물들이 특정 조직에 의해 훈련을 받고 무당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타깃의 정보를 바탕으로 과거의 일들을 마치고 심리적인 약점을 찌르며 접근합니다. 내 아버지가 돈이 많지, 너 대학은 못 갔을 거라, 가족 중에 셋째지, 와 같은 대사들이 이어지면 타깃은 금세 이 사람은 진짜다라는 착각에 빠져듭니다. 무당은 그 다음 단계로 굿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 굿은 단순한 미래가 아니다. 수천만 원에서 억배까지 올라가는 고비형 사기입니다. 타깃이 굿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저주를 건다는 척박이 이어지고 실제로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피해자들이 이상한 느낌, 공포, 환청, 바위눌림 등을 겪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은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반응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모두 들투들투, 무당의 저주, 들투들투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똘비에게 일어나고 있었고, 만약 그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 시스템에 완전히 빠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버지의 대견과 삼촌의 도움, 그리고 스스로의 집요한 의심 덕분에 그 진실에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한 시간도 의심도 없고 결국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얼마나 쉽게 인간은 조작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보 몇 개로 시작된 사기는 인간의 심리를 건드리고 그들의 믿음을 장악하고 결국에는 삶 전체를 조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마치 연극처럼 짜여 있고 피해자가 그것을 알아차릴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당하고 있을 수 있는 실제의 공포입니다. 다음 화에서 똘비 형님의 또 다른 실화, 특히 코로나 시대에 벌어졌던 충격적인 사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기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절대 당신의 개인정보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당신의 불안을 이용하려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일지도 모릅니다.